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곳곳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역대급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는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태양광을 선택적으로 흡수해 표면 온도를 낮추는 복사냉각 원리를 이용한 페인트가 개발됐습니다. 건물에 적용해 냉각 효과를 확인했는데 국내 연구진은 이를 이용한 옷감과 필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돼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병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임상 1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초의 치료제로 승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터리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르면 오는 2027년 양산 목표를 세우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추석 늦더위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각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와 열대야 기록을 썼고 경남 양산에선 가장 더운 9월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태풍이 부추긴 이번 더위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내일부터 꺾일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부채와 양산이 등장하고 열대야 속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귀경길 시민들 옷차림만 보면 추석이 아닌 피서철 같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를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경남 양산은 37.2도를 기록하며 9월 낮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추석 당일 부산에서 불볕더위 속에 야구를 보던 관람객 40여 명이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리면서 다음 날엔 7, 8월 혹서기에만 적용하는 휴일 오후 5시 경기가 부활했습니다. 이번 늦더위는 여름 내내 한반도에 머무르며 태풍도 얼씬하지 못하게 한 고기압이 꿋꿋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란히 비슷한 경로로 북서진한 13호, 14호 태풍이 남동풍을 일으켜 덥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밀어내며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평년보다 7, 8도 높은 이례적 9월 폭염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루 만에 5, 6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20일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기압골 후면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더위는 완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선한 가을 날씨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이후 30도를 크게 웃도는 더위는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드는 설악산은 다음 주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풍철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단풍은 점차 내륙으로 확산해 다음 달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지난해와 같은 초록 단풍 피해가 생기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단풍이 들며 나무가 가장 화려한 옷으로 가을 옷을 갈아입는 시기. 바로 1년 중 산이 가장 아름답게 변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연휴 뒤 다음 주말을 지나 30일부터는 본격적인 첫 단풍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3일가량 늦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단풍이라면 이후 하루에 25km의 빠른 속도로 남하해 10월 중순에는 전국에서 울긋불긋한 단풍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북한산에서 10월 18일쯤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을에는 이런 정형화한 규칙이 깨지는 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심 곳곳에서 단풍이 제대로 물들지 못한 채 버린 초록 단풍이 많았습니다. 여름 더위가 늦가을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쌀쌀해지자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건데 올가을은 지난해보다도 늦더위가 심해 이 같은 초록 단풍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늦더위로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한 곳이 많았죠. 보통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단풍이 곱게 드는데 요즘처럼 더위가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가 힘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을철 9월과 10월의 기상 조건이 매년 같을 수 없기에 단풍의 색이 매년 같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물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9월 상순 이후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단풍은 산이나 강수량이 적은 곳과 해가 잘 닿는 곳에서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올해 단풍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전국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뽐낼 전망입니다. 비록 지각 단풍이지만 지난해와는 다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기대해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복사 냉각은 에너지 사용 없이 표면 온도를 낮춰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인트, 섬유 등 다양한 소재에 복사 냉각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냉동 창고 두 동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니 표면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만든 냉각 페인트를 이용해 표면 온도를 확 낮춘 겁니다. 이 냉각 페인트는 높은 태양광 반사율을 가져 1평방미터당 100W의 냉각이 가능합니다. 일반 페인트나 기존의 차열 페인트와 비교했을 때 냉각 페인트의 온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 형태로 복사열을 방출하는데 복사냉각 기술은 태양광을 선택적으로 흡수 반사하고 적외선 방출을 극대화해 자체의 열을 외부로 내보내 전기 에너지 없이도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각 페인트를 칠했을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칠하지 않는 것보다 낮아지게 되니까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작아지게 돼서 그만큼 열이 덜 들어오게 되고 이 같은 특성으로 복사냉각이 차세대 기술로 꼽히면서 연구진은 페인트를 넘어 옷감이나 헝겊 같은 형태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합성 수지로 만든 섬유에 세라믹 입자를 넣어 들어오는 태양광을 반사해 냉각하는 원리입니다. 투명 복사냉각 필름도 개발 중인데 자동차의 유리 등에 적용하면 여름철 차 안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복사냉각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잔해를 꺼내기 위한 장치에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이 또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장비 설치 실수에 이어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원전 폐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에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를 넣어 핵연료 잔해 반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축형 파이프가 핵연료 잔해까지 도달하는 데는 일주일, 잔해를 완전히 꺼내는 데까지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장치 끝에 부착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을 멈췄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파이프 장비 배치가 잘못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パイプの運搬等の一般的な準備作業に関して当社を含め実際の作業手順の確認が十分ではなかった点でございます。 이후 지난 10일 작업을 재개해 반출 장치가 처음으로 경납 용기 격리 밸브를 통과했습니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만큼 사고 원전 폐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힙니다. 애초 2021년 시작하려 했지만 장비 문제 등으로 이미 3차례 연기돼 3년 정도 늦춰진 겁니다. 이번 카메라 고장 문제로 작업이 연기된다면 4번째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에서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인데 이번에 채취하려는 잔해량은 3g 미만입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채취하는 핵연료 잔해를 분석해 본격적인 반출 계획을 세우고 2051년까지 원전 폐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실수와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당국자들은 다음 달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로파 클리퍼를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의 목적은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탐사선은 유로파에 착륙하지 않고 표층에서 25km 거리에서 비행하면서 유로파의 구성 요소, 지질과 함께 얼음층과 그 아래에 있는 바다의 성질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5년 넘게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목성 궤도에 진입해 수년에 걸쳐 유로파를 수십 차례 근접 비행할 예정입니다. 인류의 오랜 친구였던 달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때문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달의 깊숙한 곳은 지금도 들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흔히 달의 바다로 불리는 달 표면의 어둡고 거대한 평원. 수백만 년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한 이 지역은 격렬한 화산 활동의 결과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달도 한때는 전체가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다 지구보다 빠른 속도로 식으면서 늦어도 10억 년 전쯤엔 화산 활동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3년여 전 달에서 가져온 샘플에서 머리카락 굵기만 한 크기의 유리구슬 3,000개를 골라냈습니다. 이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所以研究这个火山岩可以揭示我们月球的化学组成和热力学的热动的演化一个历史。 분석 결과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이 아닌 화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구슬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생성 시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1억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6억 년이란 나이에 비교하면 눈 깜빡할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달의 역사, 나아가 태양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는 단서가 나타난 겁니다. We want to know how quickly planets cool off, what's in our future, and could Mars still be volcanically active down the road? 지구와 마찬가지로 달 깊숙한 곳에선 지금도 마그마가 들끓고 있을까? 과학계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 나섰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손발이 변형되는 샤르코마리투스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능성 세포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6명꼴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 질환 샤르코마리투스병. 이름도 생소한 이 병은 국내 모기업 회장이 앓으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샤르코마리투스병은 말초신경에 손상이 생겨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위축됩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손발 변형까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슈반세포가 마치 피복처럼 감싸 보호하는데 이 슈반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병을 일으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능성 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슈반세포를 되살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편도율의 성체 줄기세포를 슈반세포로 분화한 뒤 이를 임상 환자에게 주입하자 분화세포가 손상세포의 재생을 도왔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모두에서 저희가 신경학적 그런 지표를 사용했을 때 모두 다 기능이 좋아지는 최종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환자에서 운동의 기능까지 좋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긍정적인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임상 2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만 마쳐도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개발 기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임상 2상 후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그래서 임상 3상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임상 3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치료 혜택을 받을.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앓고 있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샤르코마리투스병. 세포를 치료제로 이용하는 이른바 세포 치료제가 희귀 유전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유아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당일 작성한 전자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며 접종기관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14일부터 그제 사이 하루 평균 교통사고가 221.5건 발생해 3.7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44.8%, 사망자 수는 46.4% 각각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강도나 절도, 주치폭력 등 강력범죄 5,862건을 적발해 16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처럼 배터리를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의 화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보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전시 컨벤션 시설인 부산 백스코 지하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 전기 자전거 배터리 충전 중에 불이 시작됐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일명 열폭주가 일부 발생했고 그 상황에 동시에 이제 연기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잘 현장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난 11일 경기 부천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도 충전을 끝내고 분리해둔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를 이용한 소형 이동수단의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 자전거 화재는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2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불이 난 장소를 조사해보니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와 주택 같은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0건 넘게 나고 있는데 이 역시 주거지 화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배터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해두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우거나 출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개조하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평소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힘든 곳에서는 충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현관 앞이나 비상구 등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다가 화재로 이어지면은 저희 시민들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대피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충전하는 장소는 현관문이나 비상구 등 이런 곳은 좀 피해서. 개인이 구매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전기차처럼 전용 충전 구역이 따로 없다 보니 사용자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이 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양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딱딱한 고체 전해질을 넣어 배터리 구조를 완성합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액체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재와 음극재가 맞닥뜨리게 되면 고온의 열폭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전자가 오갈 수 있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면 분리막 자체가 필요 없고 음극과 양극이 부딪힐 가능성도 차단돼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에너지 밀도를 확보하면서 용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나 국방이나 이런 분야에 정말 중요한 안전한 전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저마다 전고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기차를 내놓은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역전을 꾀하고 있고
선두주자로 올라선 중국은 이미 반고체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오는 2027년, 늦어도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시설을 건설해 직접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계별로 가장 안전한 배터리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객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투자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장에 소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일부 소재 부분에서는 가시화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고체 전해질 소재를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액체에 비해 낮은 전도성 등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전에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어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꿈의 배터리 개발을 앞당겨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단돈 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성남에 가면 로봇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판교역광장에서 배달 랩으로 음료를 주문합니다. 신호를 받은 로봇이 인도를 따라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섭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사람들 틈에 섞여 능숙하게 길을 건넙니다. 한 커피숍 앞에 도착해 주문자가 주문한 음료를 받아듭니다. 주문 후 배달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판교역 일대에선 이번 달부터 이런 배달 로봇 6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로봇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배달 로봇의 평균 속도는 사람 걸음과 비슷한 시속 5km 정도.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가량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주문자는 500원, 가게 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잘 정착이 되고 좀 더 많이 넓혀진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원래 차도로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보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경험이 쌓이면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서도 능숙하게 주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을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판교역 외에도 다음 달부터 서현역 주변에 배달 로봇 넉 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인공지능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스튜디오가 AI로 그들의 목소리 등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은 현지 시간 17일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살 미만 사용자는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계정에선 민감한 콘텐츠가 제한되고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할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돼 알림이 꺼지고 쪽지에는 자동 답글이 전송됩니다. 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안에 10대 계정으로 옮겨지고 유럽연합의 10대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됩니다. 이 정책은 나머지 국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르기만 해도 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복사냉각 기술 페인트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냉방 없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요즘 같은 이상고온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원한 건물, 입기만 해도 시원한 작업복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